자, 231페이지 보시면 6.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에서 통신 제한 조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교수님들이 보면은 강의하신 분들이 통비법상 통신 제한 조치를 굉장히 중시해 가지고 막 특강을 한 분도 계시고 그러던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은 출제가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게 현직에서 즉 승진 시험이 좀 잘 나온 편이에요. 왜냐하면 현직에서 통신 제한 조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판례도 많고 그래가지고 잘 나오는데 우리는 일단 이제 대강 뜻하고 기본 강의 때는 중요 판례 몇 가지만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통신 제한 조치는 뭐냐? 문자 그대로 통신을 제한하는 조치야. 우편물을 검열하고 전화를 감청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 제한 조치입니다.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을 우리는 통신 제한 조치라고 하고 원래 이건 나쁘잖아. 나쁘지만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라든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우에는 바로 행하는 그때는 인정되는 강제수사입니다. 이것도 강제수사니까 뭐가 필요하다?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통신은 둘로 나누는데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니까 거기에 중점적인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자, 원래 통신 제한 조치도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미리 허가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 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사후에 허가나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이처럼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법이 제정됐는데 그게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약칭 통비법이라고 그래요. 통비법. 통신비밀보호법을 앞자를 따가지고 통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바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 절차를 뜻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통신과 대화의 바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제 용어의 통신이란 해가지고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우편물 및 전기통신 우리가 통신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3번에 전기통신 대표적으로 전화, 전자, 우편, 이메일, 모사 전송, 무선 호출과 같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이나 문헌이나 부호,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우리는 전기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어를 알아야 될 것이 감청이라는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왜? 전기통신의 감청이라고. 물론 여기는 우편물에 검열해가지고 바로 이제 검열의 뜻도 있고 감청의 뜻도 있어. 6번이 검열의 뜻, 7번의 감청의 뜻인데 검열의 뜻을 굳이 우리가 규정해 이게 보면 통비법이 나름대로는 다른 법과 달리 용어 정리를 정의 규정을 딱 앞에 해놓고 있죠. 지금 멋이라 이렇게 이런 건 바람직한은 해요. 바람직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 의해서 꼭 검열을 구체할 필요는 없는데 감청을 좀 알아야 돼요. 감청. 전기통신의 감청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이유가 이 감청의 뜻 때문에 판례가 나오고 그것이 우리 형소법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미 봤을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 우리 책 객관식 문제 보시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이게 나와요. 감청의 뜻을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거. 자, 바로 감청이란 뭐냐? 7호 봅시다. 7호 232페이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연히 동의가 없어야겠죠.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해가지고 자, 전자장치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 앞에서 남들이 막 쏘곤대고 얘기하고 있어. 전하고 있는 것을 몰래 엿들었어. 두 사람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 재밌어 안 재밌어? 뭐든지 숨어서 듣거나 보는 게 재밌어요. 원래는. 그죠? 재밌어. 감청이야? 아니죠. 감청은 물론 들었기는 들었지만 바로 전자장치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한 게 아니잖아. 이걸 사용해가지고
통신의 음향, 문헌,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취득하거나 채록하거나, 자, 취득 또는 채록하거나, 다음에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 전기통신의 송수신, 송신수신을 방해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감청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종류 간단히 기억번, 우편물에 검열이 있고 니은번 전기통신에 감청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전기통신에 대해서 당사자 동의 없이 감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판례가 하나 나오고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통신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먼저 대화가 나오네요. 대화에 해당되고, 왜? 통비법에 보면요, 이제 감청, 우리가 그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거, 대표로 전화 녹음 있죠. 이것도 바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시면 통비법에 바로 대화가 나와, 대화가. 그래서 이제 바로 공개되지 않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적수단을 이용해서 청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안 되게 돼 있는데 대화의 뜻이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 형법 총론 재형법 종주에 나옵니다. 일명 우당탕 악소리, 그러니까 우당탕 악소리 사건인데, 자, 지금 통비법상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대화에 우당탕 악 이렇게 소리하는 이른바 비명소리나 탄식도 타인 간의 대화인가? 이걸 우당탕 악 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을 통비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이건데, 결론 이다 아니다? 아니야. 왜? 대화란 말은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입니다. 의사소통 행위이기 때문에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고, 또 이른바 육성일지라도 그것이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은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죠. 의사 전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화가 아니야. 그게 바로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1번이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사례 대가로 2번 우당탕 악 소리는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화기로 바로 휴대전화로 녹음을 했더라도 이른바 통비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바로 2번 판례, 3번 판례도 다 타인 간의 대화와 관련해서 이제 나오니까 한 번씩 보시고, 3번 전화통화. 전화통화는 전기통신이죠. 그렇지. 타인 간의 대화는 아닙니다. 전화통화는 타인 간의 대화 아니다. 그리고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234페이지 4번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하여 통화한 경우. 자,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비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포함되는지 여부. 여러분이 생각해봐. 대화일까 전기통신일까? 전기통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선기, 유선이 아닌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도 통비법 3조 1항의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결론만 말하면 대가로 우리가 이제 통비법에 의하면 규율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리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통신은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나눈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통비법의 규율 대상이 이렇게 대화하고 통신을 규율한다니까, 바로 이른바 이 대화하고 통신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데, 다시 통신은 이른바 아까 말한 그 우편물과 다음에 전기통신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해당하느냐를 보는 거야 지금. 그런데 바로 이른바 방금 말했던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대화가 아니라 뭐라고? 통신에 해당해. 특히 여기 전기통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이른바 그 대가로 이름 보시면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 통일을 이용한 통화가 통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바로 명백하기 때문에 3조 1항의 규율 대상인 타인에 대하여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판례가 되겠고 그 사례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비법상 대하고 통신이 규율 대상인데 통신은 바로 이렇게 우편물과 전기통신,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이걸 바로 이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바로 의미와 관련된 판례들이죠. 2번 판례. 아까 말했지만 이미 자 이것도 우리 형법에 재형법 중에 나오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취득한 행위는 감청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전화통신, 전화를 통하고 있어야 이게 감청이지 이미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취득한 행위는 감청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2번 판례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간단히 이 키워드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키워드만 알아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2번에서 판례 기억나시죠? 2번.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취득, 채로가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감청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이메일이 보내져 가지고 수신일을 확인하는 등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컴퓨터에 여러분 컴퓨터 이메일이 들어왔어. 이걸 내가 바로 이른바 확인하는 것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여러 번 행위이기 때문에 감청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이거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통신 및 대화의 비밀보호. 자, 통신과 대화가 통비법의 규율 대상인데 이 통신 및 대화의 비밀보호에서 비밀보호하겠습니다. 원칙 A번. 자, 먼저 누구든지 통비법, 통신비밀보호법, 두 번째 형소법, 군사법원법 이 세 개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그리고 전기통신의 감청 이건 이제 통신에 대한 규제죠. 통신에 대한 비밀 침해 그리고 대화 녹음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통비법의 규율 대상이 대화하고 통신인데 지금 우리 법조문에 의하면 이 전기통신의 감청, 우편물의 검열, 대화의 녹음이나 청취를 바로 이른바 못하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B번 보다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또는 아까 그 A에는 3조 1항 이게 이제 앞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데 통비법 3조 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만 따지면요. 녹음은 알겠어. 그런데 공개되지 않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말은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 그럼 만약에 지금 둘이 연인 사이인데 쏙닥거리고 있어. 너무 궁금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 밖에서 귀를 대고 들었어. 공개되는 타인과를 내가 청취했잖아. 통비법 위반이야? 기록 돼 있잖아. 3조 1항에. 청취하지 못한다고. 청취했잖아 내가 지금. 근데 왜 이거 아니야? 왜? 이때 3조 1항은 청취하지 못한다고만 돼 있는데 14조에 의하면 그 청취의 방법이 뭐라고? 그냥 숨어서 듣는 거 괜찮아. 이처럼 바로 이른바 전자장치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앞에는 그냥 넓게 이제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장치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니은번 증거능력 부정, 통비법 위반 한마디로 우편물을 불법하게 검열해서 취득한 우편물이라든지 바로 전기통신을 불법하게 감청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법 파기에 수집된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요 아예 4조에다가 그러니까 따로 원래는 4조가 없더라도 우리 형소법에 의해서 위수중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었을 텐데 아주 그냥
독자적으로 통비법에 규정을 해놔버렸어. 그래서 통비법 니은의 A 불법 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 감청에서 취득 또는 체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이건 위수증을 바로 이 법에다가 명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B번, 바로 A번, B번. B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장치 기획수단에서 청취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 능력 부정. 그래서 바로 A번은, B번은 바로 통비법 위반에 의한 이른바 통신이나 대화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통신 제한 조치 중에서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이게 중요해. 이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의 통신 제한 조치는 통비법 5조 1항 각호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범죄를 위한 통신 자체를 허가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문제는 우리한테 가장 고민되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통비법 5조 1항 각호 범죄를 계획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좀 다행이야. 교수도 안 나오더라고. 근데 현직이 낼 때 이 범죄를 또 물어보고 있네. 통비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바로 이른바 아까 말한 우편물의 검열이라든지 뭐 전기통신의 감청이 허용되는 범죄.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바로 허가를 얻어가지고 바로 이제 바로 해야 되는데, 그 범죄가 물경 250개 정도가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해? 5조에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 제가 일부러 보기 쉽게 형법과 특별법으로 나눴는데, 일단 특별법은 절대 안 나올 겁니다. 특별법은 안 나올 것이고, 바로 이제 여기 바로 대상범죄로 형법상 범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모르겠어. 이걸 형이 중한 것만 했는지 모르겠어. 뭐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 마음인 것 같아. 그냥 보니까 뭐, 자, 대상범죄에 속하는 거, 뭐 살인은 이해를 하겠어. 체포감금이 왜 여기 있지? 협박죄는 있는데 옆에 보니까 폭행죄는 없네요. 근데 폭행죄는 협박죄하고 비교했을 때 왜 협박죄는 있고 폭행죄는 없는지, 뭐 또 상해죄는 없네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더 웃긴 게, 협박죄는 대상범죄인데 존속협박죄는 안 된대 또. 뭐 이거 뭐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 왜 그런지.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고딕으로 된 거 있죠. 이 고딕으로 돼 있는 것이 기출로 나온 범죄들이야. 그래서 자, 통비법상 적용 대상의 범죄, 협박죄, 강간, 경매 입찰 방해, 절도 강도, 그리고 공갈, 상습 작물, 그리고 쭉 국가적 법익의 뇌물죄, 그리고 집합명령 위반죄. 집합명령 위반죄가 왜 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네. 한편 대상범죄가 아닌 거, 상해, 폭행, 존속협박, 그리고 사기죄. 사기죄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게 중요해. 이게. 그래서 조심할 것은 사기죄에 대한 범죄, 사기범죄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는 허용될 수 없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요, 한 30%는 이게 답이더라고. 사기죄가 제일로 잘 나와, 사기죄. 그러니까 사기죄는 통신 제한 조치의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아니지? 그보다 형이 가벼운 절도죄는 되는데? 뭐,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안 써놨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작물죄. 상습 작물죄는 되는데, 단순물죄는 안 돼. 그래서 이런 고딕되어 있는 거. 그리고 문서에 관한 죄, 안 돼. 공집도 안 되네요. 공집도. 그래서 안 되는 거, 이렇게 고딕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이런 문제가 요즘은 교수는 잘 안 나와요. 이건 지극히 암기 과목, 암기 아니에요? 이거 암기?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은 암기하는 거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요즘 교수 출제는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옛날에 현직이 나올 때 이거 좋아라 갑니다. 왜? 자기들도 공부할 때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부할 때 힘들고 잘 모를 거 해가지고 이런 것 막 출제해가지고 형소법에 이것도 형소법 특징이 옛날 기출 문제 봐. 형소법. 형법은 그래도 그 박스에 보기 지문이 4개 내지 5개야. 기억부터 미음까지 갔다가 그중에 모두 몇 개인가 정도가 나오는데 형소법 웃겨버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시옷, 뭐 한 12개 막씩 박스에 넣어가지고 모두 몇 개인가. 아까 우리 여자분이 물어봤던가? 다음 중 헌법상 피의자의 권리만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는 모두 몇 개 가지고 막 박스에다가 뭐 기억부터 치읓까지 막 써갖고 해놨어. 굉장히 성의 없이 느껴져. 근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런 게. 안 그래? 근데 요즘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해당 범죄가 있다는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237페이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 몰라도 사기죄 안 됩니다. 사기죄는 아니야. 그거 하나만 좀 잘 알아두시고. 다음 이제 37페이지.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됩니다. 보충성 제한 조치는 통신장치가 뭐라고? 우편물 검열하고 전기통신하는 거. 자, 그런 것들은 바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를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하나요? 허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통신 제한 조치,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통신 제한 조치 절차, 아까도 말했지만 허가가 필요해. 그래서 A, 여기도 보십시오. 검사는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자, 언더라인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즉 다시 말하면 사람별로 한자로 인별 사람 인자 인별로 사람별로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건 단위가 아니야. 사건 단위가 아니라 사람마다 그래서 각 피의자별로 각 피의자별로 통신자 조치를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통신자 허가장이 있어야 돼. 바로 그게 이제 이른바 검사는 바로 이른바 법원에 대해서. 한편 사경 B번 우리는 중요한 게 사경이니까 사법경찰관은 또 마찬가지야. 여기도 검사에 대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영장 청구처럼 법원에 대하여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할법원 바로 지방법원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허가기간이 의미가 있어요. 조금 230회 허가기간 A,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는 즉시 종료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2개월까지는 가능한데 2개월 가능하다고 해서 다 가능한 게 아니고 만약에 목적을 달성했다. 그럼 이제 끝이야. 그래서 통신제한조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는 즉시 종료된다. 뭐 목적 달성, 대표적으로 범인 잡았다는 것이죠. 범인 잡았어. 그럼 이제 끝이야. 2개월까지 안 되더라도 범인 잡았으면 이제 이른바 제한조치는 종료해야 된다는 거. B번, 자, 만약에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를 첨부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통신제한조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C번, 이게 이제 개정이 됐어요. 위헌결정으로. 옛날에는 2개월별로 계속 연장할 수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도하게 통신제한 조치를 인정함으로써 바로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에 위헌결정을 했어. 그래서 이제는 딱 1년이 아무리 길어도, 그러니까 연장 청구할 수 있죠. 2개월별 연장 청구할 수 있지만 통신제한 조치 총 연장 시간은 자 1년입니다. 통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물론 예외가 있죠. 형법상 내란, 외환, 국가보안법상 규정된 범죄 같은 것들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뭐 굳이 이런 범죄까지는 모르더라도 총 연장 시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라는 거. 대부분의 범죄는. 그래서 A, B, C, D 정도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시고 자, 집행기간 해가지고 A,
통신제한 조치는 이를 청구한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에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최신관서 기타 관련 기관 등의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D번 동그라미 통신기관 등은요,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집행을 거부할 수 있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설사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가 있더라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다음 이제 넘어가서 집행의 통지와 관련해서 니은에 다른 거 필요 없고 C번을 여러분이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은 처분에 통보를 받거나 검찰 송치를 하지 아니한 처분 또는 내 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한 처분할 때는 그날로부터 30일 동그라미 30일 이내에 우편물의 검열의 경우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는 바로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기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하나 통지 의무가 있더라.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이른바 그 242페이지 보시면요, 3번 해가지고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 조치로 취득한 자료 관리해가지고 바로 B번 동그라미. 어차피 검사는 필요 없고 A는 검사고 B는 사경이니까 우리 사경만,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송신, 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한 경우 전기통신의 보관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집행 종료일부터 14일 동그라미 14일 이내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 등의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검사에게 신청해야 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내에 통신제한 허가를 법원에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B번 검사에게 신청, 검사가 법원에 승인 청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쭉 넘어가서 페이지 245로 갑니다. 245페이지 대하의 비밀녹음과 청취.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판례가 많아요. 자, 뭔 말이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통비법상의 규율 대상은 대여하고 통신이고, 통신은 다시 바로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나누고, 그래서 이제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대하의 녹음 또는 청취, 이게 바로 이제 통비법의 바로 규율 대상인데, 이 대하의 비밀 녹음과 청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비법 3조와 14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법조문만은 심플해요. 그런데 이제 판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 그래서 먼저 자, 바로 대하의 비밀 녹음과 청취라고 되어 있죠. 자, 대하의 비밀 녹음이란 수사기관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면, 그러니까 녹음과 청취인데, 청취는 이 방법해야 돼요. 방금 말한 것처럼 단지 엿듣는 게 아니고 전자장치나 기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을 비밀 녹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번 보니까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소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고 통비법 3조량의 규정을 두고 있고, 14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사기관에 의한 비밀녹음은 강제수사입니다. 강제수사.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의한 허가서를 요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 이제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비밀녹음의 허용 요건.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공부했던 통신제한조치와 동일한 요건하에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보시면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상치나 기준선에 청취하는 내용도 재판이나 징계질서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동법에서 양께 증거 능력 부정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자, 여러분이 2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판례가 중요해. 일방의 동의에 의한 녹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두 분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비밀 녹음하는 건 허용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한 명이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냐면 공범관계 있을 때 이제 이놈이 수사기관에서 잘 보여가지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내지 형을 낮추려고 이놈을 잡는데 도움을 준다고. 그래서 이제 둘이 전화를 하게끔 해. 그러면 이제 이놈하고 둘이 이제 공범하고 지금 녹음하고 있잖아. 뭐 하면 이제 야, 너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안 잡힌 줄 알고 나 지금 어디야? 너 어디야? 그러니까 막 이제 서로 어디서 만나자 막 이렇게 하잖아.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친구는 우리가 녹음하고 있을 때 이 친구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하고 있는 거야 수사기관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도 과연 수사기관의 비밀 녹음으로서 3조 1항에 해당하느냐 이거죠. 자, 대화의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이나 청취에 동의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의 감청도 마찬가지, 말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둘이 대화든 마찬가지, 대화든 감청이든 전기통신, 전화도 마찬가지, 전화든 말든 대화든 전기통신이든 전화든 바로 일방만의 동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법원의 허가 없이 녹음 청취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 봅시다. 그냥 판례 관련 판례 타이틀만 보시면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 내역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비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감청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불법 감청에 의해서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게임 끝.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전화에 대한 감청, 전화 감청이고 대화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방의 동의만 얻어가지고는 이것은 바로 이것도 통신이면 감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화라면 이것도 비밀 녹음으로서 바로 허용될 수가 없다는 거. 알겠죠? 그게 바로 2번이고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고 만약에 사인에 의한 비밀 녹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인에 의한 비밀 녹음. 사인에 의한. 자, 아까는 수사기관이고 우리 개인이 자, 제일 먼저 생각하면 돼. 당사자, 공개되지 않는 당사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안 갚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때 나중에 이놈이 딴 말 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 채무자가 전화하면서 핸드폰에 녹음장치 이렇게 놔고 녹음을 해놓은 거야. 그러면 녹음한지 모르지 상대방은. 이 사람은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효과적인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어떤 우리 여자분이 우리 제자 중에 한 분이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이제 좀 어드바이스를 구해가지고 내가 말했는데 이놈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요. 수사에서는 성추행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를 만졌다 막 어렵잖아. 나중에 안 했다고 그래 자기는. 그러면 안 되니까 자 고소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처음에 하면 막 열받아갖고 전화하는 거야 여자가. 너 그럴 수 있냐고 막 하면서 막 이제 가면 이놈이 처음에는 용서를 구해요. 처음에 이제 보통 그래요. 야 미안해 내가 술 먹어가지고 뭐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그걸 녹음해내야 돼. 알겠죠? 왜? 녹음 안 했다고 나중에 고소하면 이놈이 아니라게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녹음해놔야 돼. 그건 통비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대화의 당사자 중 일방이 바로 몰래 녹음하는 것은 이게 비밀 녹음이 아니야. 알겠죠? 그런데 넓게 봤을 때 이제 내가 이 사인이 수사기관 아까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이 친구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둘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화 통신을 감청하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비밀 녹음이야. 알겠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3명이 있어. 3명이.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1명이 대화 참가자가 3명이야. 우리 3명이 얘기하면서 그중에 나 1명이 이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건 비밀 녹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3명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동의를 해서 녹음한 건 이 비밀 녹음이야. 알겠죠? 이걸로 끝이야. 지금 이것이 전부 다 판례들이야, 지금. 그래서 자, 4번. 사인에 의한 비밀 녹음에서 대화 당사자의 비밀 녹음. 자, 왜?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되잖아. 타인간의 대화야, 객체가. 타인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바로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상대방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를 봐봐. 생각해봐. 나하고 이 친구랑 대화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입니까? 내 입장에서? 아니죠.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는 내 입장에서는 타인간의 대화인 거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바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상대방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 녹음할 수 아니기 때문에 통비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 바로 니은번 3인 간의 대화에서 3사람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 녹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이제 판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게 다 그 판례들인데 다 시험에 잘 나와요. 다 시험에.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이 그 1번 봐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내용을 비밀 녹음한 녹음 테이프가 위법 수집 징계에 당하는지, 쉽게 말하면 성폭행 피해자가 지금 이제 이른바 피고인이 전화를 했어. 뭐 미안하다든지 뭐 사과하려고 그걸 녹음을 해놨어. 비밀 녹음을. 자, 이건 비밀 녹음한 녹음 테이프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통비법에 위반된 증거입니까? 아니죠. 이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2번, 3번, 4번 다 여러분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 그래서 타이틀만 알면 돼. 타이틀만. 자, 그래서 2번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는 통비법 위반입니다. 감청이 되는 것이고요. 3번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이건 통비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하면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바로 대화하는 타인들의 간의 비밀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화에 참여한 자 중 1인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하는 행위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248페이지 제3자에 의한 비밀 녹음. 자, 기억번 사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사인이 아까는 이제 오늘 지금까지는 대화의 참가자 중 1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 사인이 내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사인 내가 이 친구랑 바로 전화통화나 대화를 하면서 녹음한 경우는 비밀 녹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3자 타인 우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비밀 녹음. 그래서 사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거 이게 이제 허용이 되지 않는데 니은번 보시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바로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또는 청취하는 것도 3조 1항의 위반이다 해가지고 일명 우리가 이걸 제3자 녹음이라고 그래. 제3자가 비밀 녹음하는 거 제3자 녹음이고 아까는 이제 우리 둘이 하는 건 당사자 녹음이야. 그러니까 당사자 녹음은 허용돼. 당사자 녹음 허용되고 제3자 녹음이 허용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판례. 자, 1번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바로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3조 1항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입니다. 위반. 이 판례. 자, 2번 봅시다. 밑에 2번 판례.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 여기는 이제 바로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었네요. 또 아까는 1번은 아예 동의 얻지 않고 한 것이고 둘 중에 한 명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도 전기통신감청에 해당한다.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진 촬영은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요. 1번 판례 하나만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어요. 영장 없이 사진 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허용된다. 이게 비록 강제수사라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허용된다는 1번 판례 정도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5장에 수사상의 증거 보존이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184조의 증거 보존과 221조 2의 참고인의 증인신문인데 이건 다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잘 나오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도 수사기관에서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뭐 출제도 유력하고 자주 출제됩니다.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왜 중요하냐면 자주 출제돼. 어렵지도 않아. 이건 당연히 맞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등한시해가지고 자주 출제인지 알면서도 또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이런 게 있잖아. 자주 출제된지는 알아. 어려워. 근데 배임죄 같이. 배임죄는 자주 출제돼. 그거 알아. 어려워. 포기해. 그런 대로 이해는 해. 그렇지만 자주 출제돼. 쉬워. 근데 왜 그걸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바로 자, 이 수사의 증거 보존을 보시면 여러분이 원래도 아시겠지만 일단 수사 절차상 수사기관이나 피고인, 피의자가 수집한 증거는 공판 절차에서 수소법원의 증거조사가 대상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일단 증거를 수집했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서는 수집한 증거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판사에게 청구해가지고 판사에게 미리 바로 이른바 그 공판이 열리기 전에 판사에게 미리 청구해가지고 증거 보존을 해주는 제도를 우리가 수상의 증거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예컨대 이런 경우 있잖아. 검사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유일한 증인, 유일한 목격자죠. 그냥 증인 아니죠. 재판 안 했으니까. 유일한 목격자가 지금 범행 목격자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내 지금 시한부 이상한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재판이 공소제기 한다고 해서 공소제기하고 바로 재판 일정이 잡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미리 증거를 좀 보존해 줘야 돼. 그렇죠? 죽어버리면 이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판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증거를 보존해 주는 제도. 이걸 우리가 수사의 증거 보존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바로 두 개가 있는데 증거 보존과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고 증거 보존은 184조. 법조문을 좀 알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워낙 이게 잘 나오니까 184조가 나오면 이게 법조문만 나와도 184조 그러면 증거 보존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221조 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판례 보다 보면 법 184조 및 221조 2에 의할 때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이게 뭔지를 몰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잘 사용되니까 좀 알아두시고 먼저 이제 184조 증거 보존을 봅니다. 증거 보존을 본다는 거.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걸 전제로 알고 있어야 돼. 공소를 제기했더라도요. 일단 공소 제기를 한 이후라도 이 수소법원은 일회 공판기일 때 비로소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소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증거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일회 공판기일 때 비로소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수소법원에 대한 증거조사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 일회 공판기일 전부터, 일회 기일 때부터. 그러니까 미리 그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증거보존이란 말은 뭐냐? 수소법원은 뭐야? 공소제기를 받은 법원입니다. 공소제기를 받은 법원. 여기서 이제 바로 심판을 하겠죠. 여기가 수소법원. 소를 받았다. 공소제기를 받았다. 수소법원이 공판정에서 정상적으로 증거를 조사할 때까지 이때
정상적 조사가 언제라고? 공소 제기가 됐더라도 수법원은 이래 공판 기일 때 비로소 증거 조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증거를 조사할 때까지 디테일하게 말하면 제1회 공판 기일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좀 넓게 말하면 여기는 왜 이렇게 써놓은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바람직하진 않아요. 책들이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이건 왜냐면 법은 명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법조문 잠깐 봐요. 184조. 자,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증거를 사용하기 뭐라고 돼 있어?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라고 돼 있잖아. 곤란한 사정. 그런데 여기를 왜 의에다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바로 여기서 말한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실은 여기를 시험에 나올 때 우리는 지금 의의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시험에 나올 때 바로 증거를 사용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왜?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이제 우리 형법 같은 거 있잖아. 뭐 형법은 현재의 곤란을 구별하잖아.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곤란이면 돼. 그러나 강간죄는 현재의 곤란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걸 구별해가지고 만약 법조 문제로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아닌데?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인데 X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불가능하거나 바로 현재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때가 지금 법조문이 말한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야. 알겠죠? 그때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서 이 사람들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판사. 자, 여러분이 아까 구속영장 청구처럼 법원이 아닙니다. 법원이 아니야. 여기를 법원으로 쓰면 틀려. 법원이 아니라 판사가 우리가 영장 판사처럼 우리 법원이 아니라 판사가 미리 증거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여 주는 제도.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 유일한 참고인 목격자가 사기가 임박했어. 자, 제1회 공판 될 때는 산다는 보장이 없어. 또 살더라도 그때는 만약에 말을 못할 수도 있어. 의식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이런 경우는 미리 바로 살아있을 때, 쌩쌩할 때 바로 이 판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결과를 보존해주도. 물론 당연히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피의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이 우선 알아야 될 것이 여기 아까 검사 있었잖아. 검사 동그라미. 원래는 이 제도가요. 검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야. 원래 오히려 피고자, 피고인을 위한 바로 제도입니다. 왜? 검사는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봐. 공부했던 사람. 지금 그 유일한 목격자에 대한 바로 이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뭘 하면 돼? 유일한 목격자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 검사라면 참고인 조사를 하면 되죠. 참고인 조사를 해가지고 참고인 진술 조서를 작성해도 그러면 그 증거 능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설사 죽어버렸더라도 바로 이걸 증명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검사는 독립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권한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건 이른바 피고인, 피의자를 위한 제도야. 그런데 우리 형사법은 검사도 주체가 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검사가 빠질 수가 있어요. 검사는 안 된 것처럼 안 됩니다. 검사도 주체야. 그러니까 법조문처럼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서 판사가 미리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구별 개념이 있고 단순히 있고 3번 제도적 취지.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수사기관과 달리 독자적 증거 수집권이 없는, 그러니까 원래 수사기관은 독자적 증거 수집권이 있잖아.
그런데 피의자나 피고인은 없어. 그래서 피고인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강하여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구현하게 한 제도가 바로 증거보존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라고 돼 있어? 그러나 현행법상 검사 동그라미 검사에게도 증거보존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건 이제 이렇게 써져 있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제도인데 우리 형사법상은 검사도 증거보존에 주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검사도 이 제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물론 증거 수집권이 있죠. 그러나 왜 이 정도가 필요하냐면요. 자, 여러분이 공부했겠지만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을 때의 증거능력 요건하고 판사에게 말해가지고 이처럼 판사가 바로 이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증거 보존해가지고 조서를 작성해 놓으면 그 조서는 바로 법관의 면전조서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도 이 제도가 필요하네. 필요해. 왜? 이때 이거 얻어두면 당연히 뭐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 능력 요건은 까다롭잖아. 그거 필요 없어. 법관의 면전조서이기 때문에 바로 증거 능력이 쉽게 인정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검사도 필요한 거야, 실은. 그래서 검사도 증거 보존의 청구권.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검사도 검사는 아니라고 그러면 안 돼. 검사도 포함된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증거 보존 제도는요. 바로 공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뭐냐면 수사라기보다는 원래 수소법원에서 해야 될 것을 미리 당겨서 하는 거야. 원래는 1회 공판기일 이후에 하게 되는데 미리 당겨가지고 판사에게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에게 야 미리 당겨가지고 미리 좀 해주라. 그래서 이때 판사의 이 증인신문은 증거보존은 바로 수사의 성격이 아니라 뭐라고? 공판의 성격.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공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람 등사권이라든지 누가 보관해자가 달라지는 거야. 공판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누가 보관해야 돼? 이 조서는. 판사가 이제 신문을 했어. 신문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신문을 증거 보존을 해가지고 신문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 조서를 증거 조사를 했을 때 이때 이 보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증거 보존 절차에서 압수한 물건이나 작성한 조서는 누가 법원에 보관해야 된다니까. 증거 보존한 판사가 속하는 법원에 보관해. 왜 법원에 보관합니까 이게? 좀 이따 보겠지만 왜 법원에 보내? 수사가 아니라 뭐니까? 공판이니까. 이게 수사의 성격을 갖다면 검사에게 송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사를 검사가 할 수사를 판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야. 만약 대신했으면 판사가 검사한테 보내줘야지. 수사를 판사가 대신해 주는 게 있어. 나중에 나오겠지만 210조 이른바 참고인이나 증인신문은 그거야. 그건 오히려 수사의 성격을 가져. 원래 누가 해야 되는데 검사가 해야 되는데 안 나와 이놈이 참고인이. 좀 이따 보겠지만 참고인은 출석 의무나 진술 의무가 없잖아. 출석도 안 하고 진술도 안 해. 그러니까 SOS를 검사가 누구한테 쳐? 판사한테. 야 너가 대신 불러갖고 좀 신문 좀 해라. 그래갖고 거기서 얻은 자료는 이게 수사의 성격이니까 검사가 할 일을 판사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얻은 조서 같은 것은 검사에게 송부해. 그러나 이 증거 보존은 원래 누가 해야 돼? 수소법원에서 해야 된다니까 증인신문을. 그런데 지금 수소법원 기다렸다가는 증거 보존 못 할 수도 있다니까. 죽어버릴 수가 있어 지금 참고인이. 그러니까 야 지금 수소법원은 지금 1회 공판기 열려면 앞으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뭐 정치적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서민들이 좀 빨라요. 우리 서민들은 재판이 좀 빠른데 정치인들이나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된 판사의 판결처럼 무지하게 늦어. 그리고 뭐 기간 몇 개월 혼시 기준이다 해가지고 안 들어. 사법부에 정말 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사법부에 1심이 3년 4년이 걸린다니까.
복잡한 사건도 아니야. 왜? 정치적 입장.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쪽의 정치인이야. 나는 민주당이야. 국적간이. 근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야. 만약 여기서 유죄 판결을 내면 국회의원제 상실해. 계속 재판을 미룹니다. 그래갖고 막 1심만 가도 3년이야. 1심이 3년이 뭐야 이게 지금 말이 돼? 재심을 가도 3년이다. 재심을 가도. 이 진짜 판사들 문제가 많아요. 판사들. 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더 나쁜 놈들이야 보면은. 아주 뭐 자기들 파들이 있어. 뭐 무슨 연구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구속영장 기각 신청 청구부터 거기부터 일단 정치적 성향이 나타나요. 그걸 또 대법원장이 그 성향을 꽂아놔 또 영장전담 판사로. 그러다 보니까 1심이 막 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면요. 원래는 공직선거법은 일부러 빨리 끝내도록 법에 6개월로 돼 있어. 6개월로 재판이 끝나도록 있는데 6개월이 뭐야.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1심이 끝납니다. 그럼 뭐 할 필요 없어. 끝나면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4년 끝나고 1심 끝나. 그놈들이 뭐 1심만 갑니까? 대법원까지 가지? 그럼 의미도 없어 이제. 왜? 이미 국회의원 4년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뭐 법리가 복잡해. 대법원에 다툼이 있어. 없어. 전혀 없어. 내 생각 같으면 하루도 해. 하루만 갖고 돼. 하루라도. 사건이 단순해. 안 해. 일부러. 왜? 같은 편이야. 이런 것 때문에. 한심합니다. 법관들 보면. 판사들. 이게 여러분 그거 몰라. 정말 심각해. 오히려 우리 같은 거 빨라. 우리는 막 1심 금방 잡혀. 우리는. 관계 없으니까. 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깜빵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했냐면은, 야, 지금 1심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다. 이건 죽을지 모른다, 지금 이거 조만간에. 그러니까, 야, 원래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해야 되는데, 야, 판사야. 법원, 수소법원이 아닌 따로 판사한테, 야, 너 빨리 이거 증거보조 좀 해주라. 그러니까, 재판을 당겨서 해주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지금 180대 증거보조는 공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열람등사도 허용되는 것이고, 바로 또 조서 작성하고 증거물 같은 경우도 수입한 증거물도 공판이니까 이것도 누가 보관해야 돼? 법원에서 보관해야 돼. 수사가 아니니까 검사한테 주면 되겠어? 검사가 지금 수사기관인데 공판에서 얻은 증거를 왜 검사한테 줍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격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4조의 증인신문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공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소법원이 할 것을 미리 판사가 땡겨서 하는 거야. 알겠죠? 증거조사를 판사 땡겨간다. 그래서 이제 이번 증거보존의 요건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